경기 부진으로 나라 빚을 치솟자 정부가 한도를 늘려잡았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60%로 늘리고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인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역 이상 반응이 원인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어린이 2명에게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가 한글날에도 도심 차단 차벽 설치를 검토하는 등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한 AI 스피커 48,000대에 중국 화웨이 칩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삭제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 24시간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차량을 타고 외출해 비판이 커집니다. 토론회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간 격차는 더 커지면서 바이든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 트롯 어워즈 특별상 가수 장윤정이 출연합니다. 장윤정이 그리는 한국 트로트 100년사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국가 재정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나라 빚은 어디까지 낼 수 있고 또 적자는 얼마나 허용해도 될 것인지 기준을 만든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라 빚, 즉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의 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는 국내 총생산의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고 전문가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직후 발표된 재정준칙, 나라 빚의 한도를 못 박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60%를 넘지 않도록,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게 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하여 우리의 아들, 딸에게,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또한 총력을. 하지만 정부 기준에 벌써부터 의문이 달립니다. 먼저 한 지표만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지표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가 안 된다면 채무 비율이 60%가 넘어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 때는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통합재정 수지 기준을 마이너스 4%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 정부에서 늘어난 재정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5년 정도 미루는 건 좀 너무 많이 미루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준칙이라고. 정부는 11월까지 국회에 이번 재정준칙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가 살림살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나라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죠. 하지만 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최근 조금 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가급적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지 않도록 애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나 더 늘려잡은 이유는 뭔지, 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송병철 기자가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세수 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40.4%, 40%를 간 넘는 정도 수준에서. 이보다 2년 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하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나라 국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채무 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이었고 실제로도 지난해까지는 채무 비율이 40%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차에 걸친 코로나 추경으로
내년엔 채무 비율이 47.1%에 달하고 2024년엔 58.6%,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9%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지노선이었던 채무 비율 40%는 한참을 넘어서는데도 새로운 재정 준칙을 적용하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통합 재정 수지뿐만 아니라 관리 재정 수지 역시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201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재정 준칙의 국가 채무 비율은 45%. 이번 준칙은 구속력보다는 나라비 전망에 짜맞춘 면피용 재정 준칙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몇 년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 채무 비율 60% 이건 괜찮은 것인지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게 국가 채무 비율 40% 너무 곤란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뭐 몇 년 뒤부터 적용한다 그럽니다만 갑자기 6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뭐 40% 주장은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야당 대표 시절에도 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또 40%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예. 그 세계적인 이런 뭐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뭐냐 그러면 예. 예를 들어 국가 부채가 40% 이상을 한 5년 정도 지속하면 재정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0%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또 우리는 또 그걸 쭉 따라왔던 거고. 근데 이제 60%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사실은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뭐 국가 부채라 그러죠. 그 예. 비율이 한 37%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지금 3, 4년 사이에 44% 그렇습니다. 되는 한 거죠. 9%까지 뛰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속도라 그런다면 적어도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임기 동안에 뭐 사실은 지금 50% 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예.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지금 60%로 해가지고 40% 60%로 뒤쪽 물러났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3명 중에 2명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통신비 다 2만 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줘야 되는지 그게 자기 동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채무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데 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국민들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좀 서로 다르다고 봐야 지금 되는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60%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40%라는 것이 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뭐 일종의 경험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도 뭐 잘 가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보니까 대략 한 70%도 가던데 왜 우리는 60% 걱정하냐 그러는데요. 예. 선진국도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스웨덴이니 뭐 이런 나라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30%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17년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막 100% 넘고 막 이런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 텔레비 많이 나오는 나라 있죠. 그리스, 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100%가 넘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도 일본도 이렇게 높은데 왜 걱정이야 그러는데 미국은 사실은 기축통화라 그래요. 달러를 자기들이 찍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해가지고 미국이든 일본이든요. 자기 국가 부채도 많지만 미국,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자산 팔아가지고 메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정부 설명은 이 60%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이 60%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60%는 너무 과하다. 예. 지금 불과 지금 1년 전만 한다더라도 40%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40% 60%대 이렇게 후퇴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쓸 생각을 안 하고 예. 더 펑펑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정 뭐 준칙을 만들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신용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지 않습니다. 이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지금 2025년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적어도 4년 이후에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역시 현 정부에서는 빚 마음껏 내서 써도 네. 써도 여기에는 저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럼 이 정부에서는 계속 적자 재정 계속해서 빚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정 준칙을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2025년이에요. 지금부터 5년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재정 준칙 하겠다는 계획만 만들고 예. 본격 시행은 5년 후니까 현 정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차기 정권인데 차기 정권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5년을 계속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뭐 루치르 샤르마라 같은 이런 분들의 지적대로 가게 되면 예. 우린 그때 이미 재정위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5년이면. 예. 그래서 매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게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재정 확장하고 싶을 때는 또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효성은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이 시기에 이 실효성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의 재정 운용에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기준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국가 살림 사는 데 있어서 정부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사실 책임이거든요. 예. 근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처럼 재정이 이렇게 빨리 악화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지금 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난 책임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은 뭐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마저도 사실은 뭐 제대로 법을 통과시킬지 60%로 제한하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는 반대합니다.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공개적으로 재정 준칙 자체가 왜 필요하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위기와 채무 비율 아무 관계 없다. 빚 얼마든지 바로 내도 관계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가지고 야 봐라 저기 일본도 저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 아까 남부 유럽, 예. 뭐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예.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정 준칙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경제 당국도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고민이 있긴 있겠군요. 굉장히 아마 그 애로가 많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 간부, 병사를 포함한 3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최초 감염자는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어제 처음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대원 240여 명 전원을 검사했더니 33명에서 추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확진된 장병들을 부대 안에 1명씩 격리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최근 통제 상황에서도 서울에 다녀온 간부와 외출한 장병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대 전 인원에 대해서 외부 출타 또 이게 휴가 관련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일가족 8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 시댁과 친정에 다녀온 30대 여성이 처음 확진된 이후 일가족 22명을 검사한 결과 자녀와 시부모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 지인 모임과 관련해 13명, 또 대전과 충남, 울산에서는 부부 동반 친인척 모임을 통해 7명이 감염됐습니다. 추석 이동과 관련되어서 어떤 접촉의 증가로 인한 확진자 수 확대 부분들은 이번 주까지 어떤 경향들을 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19만 명으로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국내 어린이 2명이 걸렸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고열과 피부 발진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심하면 장기 여러 곳에 손상이 와서 숨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 코로나19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내 사례자들은 지금은 다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뒤 전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 1,000명 넘게 보고된 일명 어린이 괴질,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My stomach started to hurt pretty bad and it felt like my legs were kind of really weak and I was pretty tired. 국내에서도 11살과 12살 남자 어린이 2명이 이 병에 걸렸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두 어린이 모두 2곳이 넘는 신체 부위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이후 나타나 코로나 관련 희귀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후에 2 내지 4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해외에선 이 질환으로 장기 여러 곳에 손상이 와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들은 면역 글로불린 치료로 빠르게 회복해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관련 학회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부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일반 독감 바이러스보다 무려 5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두면 9시간 이상 살아남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9시간 동안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손 씻기를 수시로 해주셔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방역 당국이 매일 강조하는 손 씻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토부립의과대학 연구팀이 시신의 손 피부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9.04시간, A형 독감 바이러스는 1.82시간 생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독감보다 5배나 더 길었습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 플라스틱 등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7배에서 9배 정도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에탄올을 사용하자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15초 안에 완전히 사멸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 접촉으로 인한 전염 위험이 높아 대유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손 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질서 유지인과 의료진도 배치해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필요하다면 지난 주말처럼 광화문에 차벽을 세워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이번 주말에 또 재현될 조짐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경찰은 버스 300대와 경찰관 11,000명으로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과잉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감염이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에도 필요할 경우 차벽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체 방역 계획을 세워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개천절날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던 단체는 한글날 질서관리인과 의료인 배치 계획까지 포함된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의자 1,000개를 2m 간격으로 사회적으로 준수하고 질서 유지인을 통해 안전한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구역인 종로구, 중구, 노원구와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집회 102건에 대해 이미 금지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도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의 금지 통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 경찰 차벽으로 불법 집회가 빈틈없이 차단됐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봉쇄로 빚어진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찰의 빈틈없는 차단을 칭찬했습니다.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시민들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방역 수칙을 지킨 차량 집회까지 차단하고 차벽까지 친 건 재인 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갔다가 무슨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할 망정 오히려 또 퇴보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지 않나.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원천 봉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경찰의 차벽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차단하고 각종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보수단체가 예고한 금요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두고 오늘도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 장관은 기자들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했고 한때 일정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남편도 당황해하고 있으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문을 피해 오늘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오후에도 묵묵부답. 설득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도문 가는 길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개 일정이었던 쿠웨이트 국왕 조문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마주하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강 장관은 코로나 관련 정부 조치에 협력을 당부하며 강제 수단까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Also mobilizing enforcement tools against stubborn non-cooperation. 지난 5월에도 정부의 조치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해외 언론의 질문에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고 안바했습니다. 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SNS에서는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왜 강제 수단을 쓰지 않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쉽게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어제 남편에 대한 귀국 요청은 어렵다고 했던 강 장관은 오늘은 남편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며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강 장관 남편의 미국 행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를 힘겹게 견뎌온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비판에서 방어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 수장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건 현 정부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는 것도 조상의 성묘조차 못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를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인생도 즐기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다는 장관 가족의 욕심에 국민은 상처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하루 만에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강 장관의 거취와 연결지을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을 공적 책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연말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석 당일 봉화마을을 참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이번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까지 말했는데 정작 자신은 참모들까지 대동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 힘든 정치 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추석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묘소에 참배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봉화에 모인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선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과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방명록을 쓰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과 20여일 전 국민들에게 추석맞이 이동 자제를 당부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도 같아서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 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들에겐 성묘, 귀성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여럿을 대동해 참배를 가냐, 코로나는 가재와 붕어, 개구리한테만 오는 거냐는 비판 글들을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내로남불에 이은 코로남불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도 친문표가 급했느냐며 비꼬았습니다. 아무리 친문표가 급하고 총리까지 지낸 여당 대표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이 대표 측은 대표 취임 이후 봉화를 찾지 못해 연휴를 계기로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설악산은 영하로 떨어져서 올 가을 들어 첫 얼음이 얼 정도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바람이 더해져서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에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대피소 처마엔 작은 고드름도 달렸습니다. 두께는 한 0.3cm 정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4일 정도 빨리 관찰이 됐고요. 상간마을은 겨울채비에 분주합니다. 강원 상간마을은 겨울 추위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땔감도 미리 준비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아직 추수를 마치지 못한 농민들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이게 또 저거 되면 안 하면 또 망가지고 하니까.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8.5도, 대전 7.6도, 광주 11.4도, 부산 13.3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8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요즘 좀 추워져가지고 일교차가 심해져서 옷 입을 때 외투도 좀 걸쳐야 되고.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전국의 내일 아침 기온은 6에서 9도 정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쌀쌀한 날씨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며칠 사이 쌀쌀해지면서 독감 예방접종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망해 드린 대로 동네 병원 상당수가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유료 접종마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상온 노출 백신 품질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안전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연 믿을지는 의문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아이에게 독감 백신을 맞히러 왔던 어머니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독감은 오늘 못 맞아요? 저쪽가 떨어져가지고요. 유료 접종용 백신으로 추석 연휴 전에 이미 동났습니다. 정부 조달 무료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 때문입니다.
의료로 맞겠다 해서 맞으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렇게 또 다 몰려와 버리시니까 한 4일 만에 다 떨어져 버린 거죠. 13세에서 18세 청소년과 62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백신 접종이 언제 재개될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냉장 보관 운송 조건을 크게 벗어난 9개 지역 1,350명분 백신에 대한 정부의 품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 정부는 오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도 부작용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게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 그런 연구 자체가 없잖아요. 적은 용량이라면 폐기를 하는 게 현재까지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맞은 사람은 2,296명이고 부작용은 12건 보고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광주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대피 중에도 추락 위기에 놓인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이불 등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빌라 3층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20대 여성이 불길을 피해 3층 에어컨 실외기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놀란 이웃들이 이불을 들고 달려와 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이불이랑 방석 같은 거 가져와서 바로 던져놨거든요. 실외기에 매달렸던 여성은 119 구조대가 사다리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서는 45살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남편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했고 19살 아들도 또 다른 창문으로 탈출하다 주차된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쿵쿵 소리 나길래 문을 살짝 열어볼게 막 연기가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 쾌쾌하게. 불이 나면서 빌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4층에 갇혔던 주민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세금 낼 돈이 충분히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액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저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해드리는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직접 주거지로 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서자 소리를 지르고 집안 가구를 던지면서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권은용 기자입니다. 책꽂이 뒤에서 현금 3,600여만 원이 나오고 금고에선 순금,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품 시계 등이 쏟아집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2억 원 상당을 압류당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수색을 방해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체납한 B씨는 서랍장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체납 추적팀을 운영한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1조 5,05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6억 원이 많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를 들여다보는 빅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812명의 고액 체납자를 더 추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같은 고액 체납 대상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감염 차단에 무감각한 행동을 이어가서 비판이 거셉니다. 입원 중에 경호원들과 차량을 타고 외출한 건데요. 또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도 숨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병원 앞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트럼프가 깜짝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트윗에 올린 영상에서 이를 예고했습니다.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so perhaps I'll get there before you get to see me. 격리 수칙을 대놓고 위반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엔 경호 요원들이 탔습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잠깐의 드라이브를 위해 경호원을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입원한 병원의 내과의는 미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asks or no masks, being inside a vehicle that is hermetically sealed circulates virus inside and potentially puts people at risk. And I have a hard time believing that those physicians would have cleared that. 트럼프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놓고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숨겼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폭스뉴스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군 병원에서의 집무 사진 2장은 연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종이가 백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입원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안 좋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투약한 약들을 보면 알려진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외에 심각한 폐렴에 쓰이는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주치의는 염증 치료제 덱사메타손을 처방했습니다. It was a determination of the team, based predominantly on the timeline from the initial diagnosis, that we initiate dexamethasone. 덱사메타손은 폐렴이 심할 때 쓰는 스테로이드제로 코로나19 중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할 정도라면 폐렴 증세가 심각하게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중태이거나 심각한 환자에게만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소 치료도 2차례나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정상인데 트럼프는 94% 밑으로 떨어져 2리터의 산소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The president had a high fever and his oxygen saturation was transiently dipping below 94%. 2차례 투약한 렘데시비르도 경증 환자에게는 권고되지 않는 약이라고 CBS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최종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약도 투여받았습니다. You don't jump to remdesivir, which isn't yet indicated for the supposed condition he had, and you don't add an experimental cocktail, which hasn't been even given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군 병원으로 이동하며 엄지척을 하긴 했지만 상태는 아주 나빴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칩이 우리 군 내부에까지 설치돼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고강도 규제 조치에 들어간 화웨이는 미중 갈등의 상징적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그래서죠. 즉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는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보 어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난해 각 부대에 4만 8천 대 설치한 AI 스피커를 뜯어보니 화웨이가 만든 칩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돌리는 소위 백도어가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은 화웨이 칩이 탑재된 사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가진이 좀 신나는 노래 좀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AI 스피커 홍보 영상입니다. 음악을 틀어주거나 날씨를 알려주고 TV 기능도 조작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장병들이 지내는 생활관에 이 스피커를 48,100여 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스피커를 분해해보니 이렇게 하이실리콘이라는 로고가 칩에서 보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기업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군사기지 내부와 주변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퇴출시키고 동맹국의 사용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If Huawei technology is found in the is adopted by our partners and allies, we're going to have to assess each on a case-by-case basis.
군용 장비에 화웨이 칩이 장착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는 탑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처리 전용 칩셋만으론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해 정보 탈취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거죠. 몰래 사실은 정보를 갖다 수집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하려면 이 칩셋에 대해서 전체 분석을 해야 되는데.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방부는 AI 스피커에 깔린 칩만으로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 관련 정보가 담긴 음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민간 기업인 KT 서버에 전송되는 것 자체로 이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군은 해당 칩으로 인한 보안 우려는 없다는 생산 기업의 확인 결과를 받았다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과거 데이터를 빼돌리는 백도어 논란이 있었던 만큼 100% 안전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Huawei cannot be fully trusted because it is subject to the pow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특히 호출되는 순간 군 관련 음성 정보가 KT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자체가 취약점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모든 음성 데이터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특정 키워드 들어갔다가 집어넣어서 기준에 합당하는 데이터만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할 수 있겠죠. 군 통신망은 유튜브 등 특정 플랫폼들을 차단했지만 병사들이 이 스피커를 이용해 우회로 접속하자 뒤늦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취약했던 겁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안 검토 사안은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된 임무란 답변을 국회에 제출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른바 기업 3법에 찬성해서 야권 내부에서 논란을 불렀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내놨습니다. 기업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만큼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도 이제는 유연하게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권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시장이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며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고용과 해고, 임금 결정을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경쟁력은 전체 141개 국가 중 102위, 노사관계 경쟁력은 130위, 임금 결정 유연성 경쟁력은 84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앞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마찰이. 기업 3법에 찬성해 당내 반발을 샀던 김 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진짜 가치를 강조한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두 법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박근혜 정당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지지 세력으로 두고 있는 정부 여당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사랑하는 내 후배들 100년의 앞날을 꼭 굳건히 잘 지키고 힘내세요, 여러분. 예,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서입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요즘 장안의 화제 단연 트로트죠. 지난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고향 못 간 한을 또 이 트로트로 달랬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 TV조선이 주최한 2020 트로트 어워즈가 또 큰 화제를 불렀습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트롯 어워즈 시상식이 사실은 시상식이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뭐 폭발적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상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수상 소감하시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네. 너무 그 많이 장면 먼저 울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장윤정 씨 축하합니다. 이미자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선배님들께서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배들하고 선배님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탄탄히 손 붙들고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눈물이 글썽하시네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예. 네,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봤더니 예. 너무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장면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대 명장면이 나훈아 그 선생님 그 공연 장면과 네네네. 장윤정 씨 수상 장면이었다고 그러는데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저렇게 눈물을 뭐 그야말로 펑펑 흘리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2020 트롯 어워즈 자체가 트롯만을 위한 시상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의 가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트롯 부문상을 받은 예. 적은 있어도 이렇게 트롯 가수들끼리 축제처럼 같이 즐기면서 상을 나누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즈음에 받은 상인데 그 전에 제가 상을 또 다른 걸 하나 받았거든요. 가왕상이라는 상을 하나 예. 받아서 이제 긴장 놓고 축하를 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전혀 기대도 못했고 예상을 못했던 예. 상이라 너무 놀랐고. 저건 심사위원 특별상이셨잖아요. 네. 네네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지금 트롯 10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상을 주셨는데 예.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이어지는 역할을 한 데에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서러움도 있었던 것 같고. 서러움이요? 네네. 서러움은 사실 장윤정 씨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서러움은 어떤 서러움이었을까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웠다. 또래 동료가 없었던 오랜 시간이 예. 좀 외로웠었는데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북받치더라고요. 예. 감정이. 네. 그래서 저희 뭐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심사하실 때 단지 심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후배를 기다리는 그런 선배의 마음이 사실은 저희 시청자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네. 그 외로움도 그런 뜻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얼른 빨리 하루빨리 저 친구들이 저랑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사실 트롯 가수들이 여러 분 모여 계실 때 보면 장윤정 씨 항상 막내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1, 2년 사이에 정말로 이제는 든든한 선배고 또 우스갯소리로 약간 원로 가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제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제가 딱 중간 즈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 추석에 제가 드린 선배님들, 예. 저에게 연락을 해준 후배님들을 보면 이제 내가 조금 중간 즈음 자리를 예.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가수는 노래하는 것이 이제 본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 장르의 음악에 계보를 잇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 어떤 그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수상식을 보시면 이제 선배분들을 또 잘 모시고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특히나 이제 트로트는 반드시 선배님들 노래를 공부를 해야 되는 장르예요. 그래서 이어가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응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어려움보다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좀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이제 트로트가 뭐 1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때는 좀 약간 좀 수준 낮은 대중음악이다. 사실은 뽕짝이라는 표현도 그런 비하의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전 국민 누구나 사랑하고 저도 사실 요즘은 이 트로트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된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신죠? 너무 감사하죠. 그 오디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본인 노래로 경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명곡을 찾아서 본인들 스타일대로 부르고 또 그 오디션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곡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업적인 노래들 말고 그런 좋은 곡들을 우리 뭐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참가자분들이 잘 불러주면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어서 젊은 층에 유입이 된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래서 더 탄탄하게 넓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트로트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좀 곤란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드릴게요. 네. 지금 후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생기셨잖아요. 네, 특히 네, 우리 네. 트롯맨들, 또 미스트롯 출신들 많이 생겼는데 누가 제일 예뻐요? 진짜 곤란한데요.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다 보고 있을 텐데. 제 마음을 다 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을 아주 피하시는군요. 자, 끝없이 질문이 많습니다만 이제 이번 시상식이 지난 트롯 100년을 결산하고 또 앞으로의 100년을 좀 기대해보는 이런 순서였다면 우리 앞으로 트롯 100년, 트로트도 이제 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성장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제 장르가 트롯 가수라는 타이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든 가수가 트롯이라는 장르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와주는 우리 후배들이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넓은 사랑을 받는, 폭넓은 사랑을 받는 그런 장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외출도 못 하시고 트로트 때문에 정말 그 위안을 받고 있다는 분들이 저에게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좀 힘내시라고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노래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린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고요. 사실 가수들이 우리 관객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객 없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외롭거든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다시 우리가 얼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날까지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 장윤정 씨도 꼭 신곡도 보여주실 거죠? 저 신곡 이제 발표했고요. LP로 지금 LP로 나왔는데 친필 사인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후배들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장윤정 씨도 또 열심히 또 활동하는 모습도 많이 열심히 보여주시기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나인도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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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신사가 희극 배우 채플린처럼 익사를 부립니다. 대처 영국 총리를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서 대처가 남편 데니스를 회상합니다. 그의 청혼을 받고 대처가 이렇게 말하죠. I cannot die washing up a teacup. That's why I want to marry you, my dear. 데니스는 외조를 잘하는 최고의 퍼스트 젠틀맨이 됐습니다. 관저에서 대처가 강요 회의를 하는 동안 장관 부인들과 차를 마시곤 했죠. 대처는 내 곁엔 최고의 친구이자 후원자 그리고 비서 데니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워싱턴에 권력녀의 남편 클럽이 생겼습니다. 회원 자격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아내가 가 있는 사람이며 밥값은 아내가 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아역배우 출신 외교관 셜리 템플의 남편도 회원이었습니다. 외교 만찬장에서 그는 늘 아내의 이름으로 소개됐습니다. Mrs. and Mr. Shirley Temple Black이라고 말입니다. 클럽 초대 명예회장이 대처의 남편 데니스였죠. 객실 셋을 갖춘 억대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이 어제 오늘 장안의 화제입니다. 요트를 사서 미 동부해안을 항해하려고 공항을 떠나며 그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관의 남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번지수가 틀린 해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벌써 몇 달째 집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건 그만의 특별한 감정이 아닐 겁니다. 아내인 강경화 장관이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ile also mobilizing enforcement tools against stubborn non-cooperation. 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강 장관 남편은 앞서 베트남을 여행했고 8.15 경유에 카리버섬도 다녀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무시하는 여행주의보를 국민들어 지키라는 외교 장관을 보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싶다면 아내가 가진 특별한 지위부터 내려놓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이번 역시 우리가 하면 뭘 해도 괜찮아라는 현 정권 특유의 내로남불로 인식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경찰이 4km의 차벽을 쌓고 대규모 불심 검문을 했습니다. 이걸로 코로나 확산을 얼마나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지났던 국민들은 독재 시대의 반정부 시위 봉쇄 현장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모습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초만원을 이룬 과천 서울대공원 7,000대 주차장은 그야말로 방역 무풍지대였습니다. 이 묘한 부조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내가 하면 괜찮아 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얼음이 얼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지기 때문에 옷을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아침에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좀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20도, 대구는 22도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차노미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경로라면 이 태풍은 일본 쪽으로 향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